12명, 한 명도 빠짐없이 사라졌습니다. 평양보위부 본부 소속 요원들이 흔적도 없이 평양본부가 들이닥쳤을 때 남은 건 텅 빈 금고와 편지 한 장뿐. 탈북자를 사냥하던 사냥개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방법으로 23년간 보위부에 충성했던 한 남자. 그는 왜 그곳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11명의 동료와 함께 불가능한 탈출을 해냈을까요? 전직 보위부 간부의 충격적인 60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이러한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상좌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 국경검열단 책임지도원, 소좌 계급. 23년간 탈북자를 잡아 평양으로 압송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평양 대동강구역 60평 아파트, 국가에서 배정받은 특급 주택이었습니다. 제 한 달 월급은 5,000원, 장마당에서 달걀 한 판도 못 사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압수했던 밀수꾼 주머니에 $10,000, 그게 제 200년치 월급이었습니다. 일제 냉장고, 중국산 대형 텔레비전, 수입 코끼리 보온병, 모두 국경에서 압수한 돈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15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국경 제27초소 검열 업무였습니다. 탈북 시도자 가족을 조사하는 일이었죠. 오전 10시, 초소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양 본부였습니다. 박 과장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평양 본부 조사과 책임자였습니다. 저와는 10년 넘게 같이 일했지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주일 내로 복귀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끊고 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데 일주일이라니. 점심 식사 때 부책임지도원 리명철과 마주쳤습니다. 52살, 저와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리명철이 밥을 먹다 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본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리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부 감찰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 검열 전문요원 김영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수는 45살, 똑똑하고 눈치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여러 검열단 책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을 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박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본부 총무과였습니다. 일주일 내 복귀 대기 명령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2번 통보한다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밤 9시 리명철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명수, 박성호, 최강수, 우리 검열단 주요 간부 대부분이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3년간 보위부 생활을 하며 이런 불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조사하는 쪽이었습니다. 조사받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열 전문요원 김영수가 실종됐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였습니다. 어제까지 국경 초소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 사라졌습니다. 숙소도 비어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방엔 그가 마시다 만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가져다 대니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사라졌는데 찻잔의 김만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풍경 앞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초소 병력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사이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김영수가 도망쳤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보위부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끌려간 겁니다. 누가? 왜? 아무도 답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박 과장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과장의 낯설게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비굴할 정도로 깍듯하던 놈이 이제는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수처럼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복귀 명령이 일주일에서 사흘로 단축됐다고 했습니다. 10월 23일까지 평양 본부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23년 보위부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늘 주민들에게 심어주던 그 공포를 지금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명철, 박성호와 만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리명철이 말했습니다. 김영수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 검열단에서도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개별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직적인 뭔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건 숙청의 전조라는 것을. 하지만 왜 우리인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웠습니다. 20년 넘게 국경을 지켰습니다. 탈북자를 잡았습니다. 상부의 상납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무도 답을 몰랐습니다. 밤 11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평양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동료 최광수였습니다. 50살, 무전 담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평양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좌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국경검열단에서 탄광 보위 담당으로 발령났다고 했습니다. 탄광 보위 담당, 그건 사실상 유배형이었습니다. 최광수는 울먹였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국경 철책 너머로 중국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잡아왔던 그 사람들, 탈북자들, 그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등 뒤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걸 느끼면서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채 떨고 있었을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탈북자가 아니다. 나는 보위부 소자다. 23년간 이 완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완장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양 본부였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상좌 소자, 일주일 내 평양 본부 복귀 대기. 이유는 별도 통보. 지체 말 것.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완장을 찬 제 모습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숙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었지? 1994년,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제 가문은 대대로 충성스러운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25의 영웅이었고, 아버지 또한 보위부 간부로 헌신하셨죠. 그 덕분에 저는 혁명열사 유가족이라는 붉은 성분을 등에 업고 국가안전보위부에 특별 채용됐습니다. 처음 완장을 찼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소자 완장을 쓰다듬으며 이제야 내 아버지가 못다 한 충성을 내가 하는구나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나중에 피눈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1995년 제 첫 월급은 300원이었습니다. 당시 쌀 1kg이 100원이었으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996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300원이었지만 장마당 쌀값은 1,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쌀 300g밖에 못 샀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보위부 요원도 굶어 죽는 시절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고, 고기국을 끓여 먹이라고. 하지만 제겐 고기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배 하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국경 초소 뒤편,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담배 한 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탈북 시도자 가족을 조사할 때 돈을 받으라고, 밀수꾼을 잡을 때 절반을 챙기라고, 안 그러면 가족이 굶어 죽는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우리는 보위부라고. 선배가 비웃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배가 차냐고. 완장으로 밥을 먹냐고. 이틀 뒤 탈북 시도자 가족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두만강을 건너다 잡혔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절차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중구 위안화였습니다. 500원. 당시 북한 돈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 1년치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머릿속에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돈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은 500위안은 솜털처럼 가벼웠지만 제 걸음걸이는 천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걸을 때마다 그 돈이 주머니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조국이라는 글자가 하나씩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도둑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 장마당에서 쌀을 샀습니다. 돼지고기도 조금 샀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마셨습니다.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생겼냐고.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상부에서 특별 배급이 나왔다고. 아내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선을 넘었다는 것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월급은 5,000원으로 올랐지만 쌀값은 6,000원이 됐습니다. 한 달 일해서 쌀 1kg도 못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압수하는 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탈북 브로커들이 가족당 1,000달러씩 받았습니다. 밀수꾼 하나가 10,000달러씩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들을 잡으며 절반을 챙겼습니다. 1년에 10,000달러씩 모았습니다. 2005년 평양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물로 배정받았습니다. 평양 본부 주택 담당자에게 5,000달러를 줬습니다. 60평 아파트. 하지만 빈 콘크리트 상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국경으로 내려갔습니다. 밀수꾼을 더 잡았습니다. 탈북자 가족에게 더 뜯어냈습니다. 수입 냉장고를 샀습니다. 중국산 대형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일제 코끼리 보온병을 샀습니다. 2010년 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뇌물로 3,000달러를 냈습니다. 2012년 딸이 평양음악무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000달러를 냈습니다. 모두 제가 국경에서 뜯어낸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국가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들을 착취해서 자식 학교를 보내는 게 정상인가?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보안서 간부도, 인민군 장교도, 당 간부도 모두 뇌물로 살았습니다. 월급으론 쌀 한 톨 못 사는 세상에서 권력을 칼처럼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매달 상부에 1,000달러씩 상납했습니다. 그 돈을 비릿한 웃음과 함께 챙기던 박 과장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어오지 못하는 날, 주인이 가장 먼저 잡는 건 바로 사냥개 자신이라는 것을요.
제 손에는 늘 주민들의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탈북 시도자의 어머니가 제 발에 매달렸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밀수꾼의 아내가 절했습니다. 남편을 풀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절반을 챙겼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 가족이 굶어 죽으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23년 충성의 대가가 달걀 한 판도 못 사는 월급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우리를 부러워했지만 우리는 압수한 달러 뭉치를 보며 매일 밤 떨고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화려한 아파트에 사는 굶주린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천장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평양 본부였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 같았습니다. 박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온 목소리였습니다. 강상좌 동무, 오늘 오전 10시까지 평양 본부 조사과로 복귀하시오. 지체 없이. 끊겼습니다. 예고도 설명도 없는 소환. 그것은 보위부 요원들에게 사형 선고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평양행 기차는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평양까지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는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정오,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광장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국가안전보위부 본부로 향했습니다. 본부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23년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문을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조사과 앞을 지날 때 박 과장의 사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리명철이었습니다. 그도 오늘 아침 평양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동강구역 60평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조사과 명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3일 내 본부 출두. 10월 26일 오전 9시.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족 문제. 구체적으로 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보위부에서 가족 문제라는 말은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철민이는 어디 있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의 방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책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붙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증 사진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20살, 평양음악무용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딸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리명철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 거래가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른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최광수는 이미 탄광으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박성호와 김영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문제, 파벌 문제, 뇌물 문제, 명목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시에 숙청 대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박 과장의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 과장이 채워야 할 숙청 할당량의 명단에 오른 재물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안 금고를 열었습니다. 23년간 모은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5만 달러. 저는 그중 5천 달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서도 한편으론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들과 거래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잡아넣었을 놈의 손을 빌려 가족을 보냈습니다. 조국보다 범죄자가 더 믿음직스러운 순간, 저는 이미 이 체제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국경의 현실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와 딸을 압록강 상류로 보냈습니다. 경비가 약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23년간 지키던 그곳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제가 가장 잘 아는 곳이 가장 빠져나가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같이 가지 않느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면 의심받는다고. 아내와 딸이 먼저 가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 따라가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가라고, 살아야 한다고. 두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료들에게 긴급 연락을 돌렸습니다. 리명철, 그리고 아직 연락이 닿는 동료들 전부, 총 12명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국경검열단 사무실 지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리명철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라고. 밤 11시, 국경검열단 사무실 지하실. 어둠 속에서 12명이 모였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피로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박성호와 김영수의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이미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빛만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꿀 말이라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말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죽는다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탈출이요. 그 순간 지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 보위부 요원에게는 금기어였습니다. 우리는 탈북자를 잡는 사람이지 탈북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리명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 또 한 명,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평양 본부 공문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비굴하게 산을 넘지 않소.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보위부의 이름으로 정문으로 당당히 나아갈 것이요. 제 말에 동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23년 보위부 인생의 모든 지략을 담은
미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양본부 공문 양식에 리명철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불빛 아래로 글자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공문.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국경초소를 정면으로 돌파한다고. 하지만 도망자가 아니라 임무 수행자로서 나간다고. 박성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살, 15년간 보위부 공문서를 다뤄온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국경초소 병력 교체 명령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27초소 전 병력 11월 15일 0600시 집결. 교체 병력은 우리 12명.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검열단.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도장은 어떻게 하냐고. 박성호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고무도장 제작 도구가 나왔습니다. 20년 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도장 하나 못 만들겠냐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위조 공문서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고 했습니다. 탈북 시도자를 처형장으로 보낸 공문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제 이 기술로 우리가 살아나갈 거라고. 지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을. 리명철이 말했습니다. 금고를 털어야 한다고.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보위부 금고라고 했습니다. 2층 비상계단 뒤편에 있는 거기 압수한 달러가 30만 달러는 된다고. 우리가 압수한 돈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국경에서 밀수꾼들에게, 탈북자 가족들에게 뜯어낸 돈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당한 퇴직금이요. 제 말에 몇 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사흘간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박성호는 밤마다 지하실에서 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종이 질감, 글자 간격, 도장 위치, 모든 걸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리명철과 김영수는 금고를 털었습니다. 새벽 3시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에 들어가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30만 달러. 12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한 명당 2만 5천 달러. 23년 보위부 생활의 진짜 퇴직금이었습니다. 11월 14일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박성호가 완성된 공문서를 펼쳤습니다. 평양본부 양식 그대로였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제3차 국경검열단 특별명령 제27초소 전 병력 11월 15일 0600시 본부 소환 교체 병력 특별검열단 12명 강상좌, 소좌 외 11명. 박성호가 숨을 멈추고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서류 위에 올렸습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도장이 떨어졌습니다. 평양본부의 상징인 붉은 별 문양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 붉은색이 마치 우리가 흘려야 할 피 같기도, 우리가 잡아야 할 서광 같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 공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리명철이 물었습니다. 조장 동무, 정말 이게 될까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안 되면 우리는 죽소. 되면 우리는 자유인이요.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남조선 텔레비전이 보고 싶다고.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고 싶다고. 검열 없이, 감시 없이. 리명철이 말했습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싶다고. 밤 12시에도, 새벽 3시에도. 누가 뭐라 할까봐 떨지 않고. 최광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탄광 유배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걷고 싶다고. 감시 없이, 보고 없이,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박성호가 위조 공문서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문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른다고. 탈북 시도자, 정치범, 숙청 대상자. 이제 이 기술로 우리가 살겠다고. 마지막 공문서라고. 저는 11명의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모두 2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탈북자를 잡았습니다. 밀수꾼을 고문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이 도망자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3일 후 새벽 6시 우리는 시체가 되거나 자유인이 되어 리명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박성호, 최광수, 한명씨 12명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12명의 손이 풀어졌습니다. 박성호가 황급히 공문서를 감췄습니다.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숨으라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실루엣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 제복이었습니다. 제 눈이 그의 계급장을 봤습니다. 중위, 박 과장의 부하였습니다. 그가 경례했습니다. 중위의 시선이 제 어깨 너머 어두운 지하실 안쪽을 훑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등 뒤에 숨은 11명의 거친 숨소리가 복도까지 들릴까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으로 문틈을 가리며 더 고압적인 자세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책임지도원 동무,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습니다. 박 과장 동무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조사과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중위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뒤에서 동료들이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곧 가겠소. 중위가 다시 경례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군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리명철이 속삭였습니다. 조장 동지, 눈치챈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의 사무실, 새벽 1시에 부르는 호출. 이것이 마지막 신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 지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의심받는다는 것. 저는 위조 공문서가 숨겨진 가방을 봤습니다. 사흘 후면 그 종이 한 장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거나 총살당할 것입니다. 저는 동료들을 봤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시오. 제가 돌아오든 안 오든 저는 박성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내가 나오지 못하면 준비한 이번 계획을 실행하게. 박성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사무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메아리쳤습니다. 마치 처형장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금속 문패가 보였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조사과 책임자 박철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어둠침침했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57살, 25년 보위부 경력. 하지만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양에서만 일했습니다. 국경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서류만 다루며 승진했습니다. 강상좌 동무, 앉게. 그가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의자가 낮았습니다. 일부러 낮게 만든 의자였습니다. 앉으면 자연스럽게 박 과장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신문용 의자였습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조용한 방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자네 아들 말이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민이 김일성종합대학 3학년이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학교 보냈다고 했습니다. 입학 뇌물 얼마 들었냐고. 3,000달러냐고. 박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비릿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11월 5일, 기숙사 검열에서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USB 소지. 룸메이트 신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박 과장이 비웃었습니다. 태양의 후예였다더군. 이라고 했습니다. 남조선 군대 나오는 드라마. 대학생 놈이 그걸 보고 동경하다니 싹수가 노란 거라고. 남조선 드라마. 그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끌려가는 죄목이었습니다. 현재 평양교화소 27호실에 수감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 과장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독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자네도 아는 규정이지. 연좌제라고 했습니다. 가족 전원 조사 대상. 자네 아내, 딸까지.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이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사건, 자기가 조금 부풀렸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작은 사건이었다고. USB 하나, 경고로 끝날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중앙당에 직보했다고 했습니다. 보위부 간부 자식의 반동 행위라고.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박 과장이 그걸 보고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새벽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제 자네 집에 들렀었네. 참 좋더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냉장고, 중국산 대형 텔레비전, 그가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금고 말이야. 얼마나 있나? 소문으론 3만 달러는 모았다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내가 평양에 집 한 채 더 살 수 있어. 자네 60평 아파트도 괜찮고. 박 과장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알겠나? 라고 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 자네 아들 USB 사건은 명분이고 진짜 목적은 자네 재산이라고. 어차피 숙청되면 국가 귀속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게 많다고.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23년간 저는 이 체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탈북자를 잡았습니다. 밀수꾼을 고문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체제가 저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입을 통해서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과장 동무, 살려주십시오.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3만 달러 전부, 아파트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박 과장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늦었네. 중앙당 보고 끝났어. 어차피 다 국가 귀속이야. 저는 계속 빌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들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딸과 아내를. 마지막으로 박 과장이 담배를 비볐습니다. 재떨이에 꺼진 담배가 쌓여 있었습니다. 3일 주지. 박 과장이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툭툭 쳤습니다. 11월 15일 0900시까지네. 1분이라도 늦으면 자네 아들 목숨은 내가 보장 못해. 저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과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뒤돌아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리고 강상좌 동무.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게. 11월 15일 아침 자네 집 앞에 우리 사람들 배치할 거야. 나타나지 않으면 즉각 사살 명령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빌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입가에 차갑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3일이면 충분해. 11월 15일 아침, 그때 난 이미 압록강을 건넜을 거야. 이 개의 자식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제 군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23년 동안 저를 지켜주던 이 건물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박 과장, 내 놈이 탐내는 그 가구들과 금고, 마음껏 가져가. 나는 그보다 훨씬 비싼 것을 챙겨 떠날 테니. 자유, 그게 3만 달러, 60평 아파트, 일제 냉장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번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박 과장의 사무실. 박 과장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나야. 11월 15일 아침 6시. 강상좌 집 앞에 사람 배치해. 만약 도망치면 그가 담배를 다시 물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길게 뿜어냈습니다. 즉각 사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비웃었습니다. 어디 도망가나 보자. 23년 보위부 생활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강상좌 집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몰래 복제한 열쇠였습니다. 3만 달러. 60평 아파트. 곧 다 내 거야.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평양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몰랐습니다. 그가 잡으려는 사냥감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냥감은 더 이상 도망치는 토끼가 아니라 이를 드러낸 늑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11월 15일 새벽, 박 과장이 강상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금고도,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모든 게 그대로 있지만 주인만 사라진. 그리고 그때쯤 강상좌와 12명은 이미 압록강을 건너고 있을 것입니다. 보위부의 이름으로, 정문으로, 당당하게. 2017년 11월 15일 새벽 5시 국경 제27초소 3km 전방. 어둠 속에서 군용 트럭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라 11명이 내렸습니다. 리명철, 김영수, 박성호, 최광수, 그리고 8명의 동료들. 모두 보위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박성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성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조 공문서였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평양본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붉은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차가웠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우리는 살거나 죽을 것입니다. 출발하오. 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12명이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다시 켜졌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7초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아직 완전히 얼지 않은 강이었습니다. 강 너머로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자유가 저기 있었습니다. 트럭이 초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새벽 5시 40분, 초소는 조용했습니다. 보초가 나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지! 누구요? 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보초에게 다가갔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검열단이요. 보초가 긴장했습니다. 보위부라는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초 소장을 부르시오. 보초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초 소장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대위 계급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평양본부 명령이요. 제27초소 전 병력, 금일 0600시 본부 소환. 우리 특별검열단이 교체 배치되어. 초 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글자들이 빛에 드러났습니다. 초 소장이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뒤에서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초 소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바스락, 종이 소리가 새벽 공기에 크게 울렸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바스락, 초 소장이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붉은 별 문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특정 문구에서 멈췄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성호가 도장을 잘못 찍었나? 날짜가 틀렸나?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초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 인장이 아주 선명하군요. 그는 의심을 거두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초 소장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날숨을 내쉬는 소리.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바스락,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초 소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갑자기 나타난 특별검열단.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평양본부 양식, 평양본부 도장, 초 소장 서명.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초 소장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서류 위조가 통했습니다. 병력들 집결시키시오. 지금 즉시 평양 본부로 출발하시오. 초 소장이 병사들을 불렀습니다. 15명의 병사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졸린 얼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환 명령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짐 챙겨. 10분 안에 출발한다. 초 소장이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이 허겁지겁 짐을 챙겼습니다. 초 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열단 동무들 초소 인계합니다. 무전 장비는 사무실에 있고 순찰 일정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소. 10분 뒤 초소 병력 15명이 트럭에 올랐습니다. 초 소장이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멀어져 갔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초소가 텅 비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봤습니다. 12명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책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압록강이 코앞이었습니다. 리명철과 김영수가 따라왔습니다. 철책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공구를 꺼냈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그가 자물쇠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철커, 철커. 금속 소리가 새벽 공기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2분 40초.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철커. 박성호가 자물쇠를 빼냈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저는 철책문을 밀었습니다. 녹슨 경첩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앞에 압록강이 펼쳐졌습니다. 얼음과 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 너머로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초소가 보였습니다. 23년간 지켜온 초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리고 떠나는 초소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압록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뒤따라 11명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얼음 위를 밟았습니다. 얼음이 비명 지르듯 소리를 냈습니다. 23년간 제가 걸어온 보위부의 길이 딱 이랬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언제 깨져 죽을지 모르는 살얼음판. 이제 그 판을 완전히 벗어나 흙을 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얼음이 깨질까봐, 물에 빠질까봐.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 너머에 자유가 있었으니까. 절반쯤 건넜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초소가 보였습니다. 철책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텅 빈 초소였습니다. 불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둠 속의 건물. 23년간 제가 지킨 국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강을 다 건넜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밟았습니다. 차가운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땅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12명 모두가 중국 땅에 섰습니다. 리명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트럭 안, 초 소장이 운전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 15명의 병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제27초소! 제27초소! 긴급! 평양본부 긴급 연락! 초 소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제27초 소장입니다. 강상자 소자 일행 체포명령! 보위부 반역자! 즉시 체포하라! 현재 위치 보고하라! 초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무전기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평양으로 이동 중입니다. 강상좌 동무는 초소에 배치됐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박 과장의 비명이 짐승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뭐? 그게 위조 공문서다. 당장 초소로 돌아가. 저들이 탈북한다. 초 소장이 운전병에게 소리쳤습니다. 돌아가! 당장 초소로! 트럭이 급회전했습니다. 하지만 초 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중국 땅. 저는 동료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2017년 11월 15일 오전 9시 평양 대동강구역 강상좌의 60평 아파트 앞 보위부 차량 5대가 멈춰섰습니다. 박 과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장요원 20명이 뒤따랐습니다. 박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포위하라. 요원들이 건물을 둘러쌌습니다. 박 과장이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어제 몰래 복제한 열쇠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냉장고,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 과장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벽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그대로였습니다. 금고가 보였습니다. 박 과장이 금고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이 밑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박 과장 자신의 비리 장부였습니다. 지난 5년간 받은 뇌물 내역, 금액, 날짜, 대상자 이름,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박 과장, 선물이다. 내 놈의 5년치 비리 장부다. 이미 복사본은 본부 검열과로 발송했다. 곧 이 금고처럼 내 놈의 머릿속도 텅 비게 될 거다. 지옥에서 보자. 박 과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개자식이. 그가 금고를 발로 찼습니다.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부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집 안을 다 뒤졌지만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제27초소 강상좌 확인. 무전기에서 초 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0600시에 평양 본부 명령서를 들고 왔다고. 병력 교체 명령이었다고. 서류와 도장이 완벽했다고. 그래서 통과시켰다고. 0600시. 그 시간에 내 놈은 문이나 열어주고 있었다는 거냐? 박 과장이 무전기를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무전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위조다. 위조 공문서. 보위부 요원 12명이 집단 탈북. 그 소식은 즉시 평양 본부로 올라갔습니다. 중앙당까지 보고됐습니다. 보위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 조선 종마을
압록강에서 1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가 준비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아내가 뛰어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딸도 달려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살아서 만났습니다. 리명철도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형을 만났습니다. 모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총 27명이었습니다. 12명의 보위부 요원과 15명의 가족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빨리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공안에 압력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짐을 쌌습니다. 1시간 뒤 트럭 3대가 도착했습니다. 화물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 숨어야 했습니다. 27명이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좁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견뎌야 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선양이었습니다. 압록강에서 400km 떨어진 큰 도시였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칸을 열리는 소리.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짐칸 안을 훑었습니다. 공안이 짐을 뒤졌습니다. 우리는 짐 더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공안이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짐칸 문을 닫았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은신처였습니다. 낡은 아파트 지하였습니다. 27명이 그 좁은 공간에 숨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조선족 마을을 급습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탈북자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현상금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선양도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남쪽이었습니다. 광저우, 중국 최남단 대도시였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짐칸에 숨어서 버스를 탔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웅크리고 그렇게 2주일간 도망쳤습니다. 잠은 차 안에서 잤습니다. 밥은 브로커가 사다 준 빵이었습니다. 12월 초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동남아 루트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육로로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길이 있다고. 메콩강을 건너면 라오스라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까지 갈 수 있다고. 비용은 1인당 3,000달러라고. 총 81,000달러.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보위부 금고에서 가져온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만 달러. 저는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준비해 주시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30분 후 이곳을 급습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뛰었습니다. 트럭에 올랐습니다. 트럭이 급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불빛이 보였습니다. 공안 차량이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지 10분 뒤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30분 차이로 살았습니다. 이틀간 트럭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국 최남단, 운남성 국경 지대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작은 목선 세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명, 3배로 나눠 타십시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강 건너면 라오스입니다.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과 함께 첫 번째 배에 탔습니다. 리명철 가족은 두 번째 배에, 김영수 가족은 세 번째 배에,
배가 출발했습니다. 노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만 깜빡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공안이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을 훑었습니다. 우리 배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딸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내지 말라고. 손전등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배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라오스입니다. 우리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흙을 밟았습니다. 젖은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세 척의 배가 모두 도착했습니다. 27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라오스 정글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6시간 걸립니다. 정글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란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란다. 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오른손은 습관적으로 허리춤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권총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23년간 남을 감시하던 감각이 속삭였습니다. 박 과장은 절대 여기서 멈출 놈이 아니라고. 중국 공안에 현상금을 올렸을 거라고. 라오스 공안에도 손을 뻗쳤을 거라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메콩강이 어둠 속에 보였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글 넘어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동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27명 모두.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2017년 12월. 라오스 정글. 우리는 6시간째 걷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랐습니다. 갑자기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손을 들어 우리를 제지했습니다. 앞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라오스 말이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숨으십시오. 우리는 덤불 뒤로 숨었습니다. 경찰 둘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10m, 5m.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딸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훑었습니다. 경찰 하나가 뭔가 말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경찰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정글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시가 보였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한국 대사관이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500m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400m, 300m, 200m. 그때였습니다. 검은 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알아봤습니다. 평양에서 본 얼굴들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보낸 추격조였습니다. 그들이 대사관 입구를 지키고 섰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동료들을 봤습니다.
리명철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순 없습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뚫고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뛰어. 대사관 정문으로. 절대 멈추지 마.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27명 모두 북한 요원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뛰어왔습니다. 100m, 50m. 북한 요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강상자, 멈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20m, 10m. 대사관 정문이었습니다. 북한 요원 하나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를 밀쳤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정문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보호 요청합니다. 총 27명입니다. 대사관 경비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따라 들어오려 했습니다. 경비가 막았습니다. 여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물러가십시오. 북한 요원들이 멈춰 섰습니다. 국제법상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에 있었습니다. 27명 모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만졌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살았다. 2018년 1월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공항 바닥을 밟았습니다. 한국 땅, 진짜 한국 땅이었습니다. 27명이 공항 로비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리명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김영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3개월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밤 12시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채소, 과자, 우유, 모든 게 있었습니다. 배급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것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배웠습니다. 컴퓨터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박 과장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나왔습니다. 평양 보위부 간부 숙청. 박 과장이 숙청됐다고 했습니다. 비리 혐의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긴 장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내 놈도 끝났구나. 그리고 또 검색했습니다. 강철민,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양의 후예를 보다 걸린 아들, 대학생이던 아들, 이제 수용소에 있는 아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철민아. 아버지가 살아야 언젠가 너를 꺼낼 수 있어. 통일이 되면 반드시 너를 찾을게. 하나원에서 리명철을 만났습니다. 그가 TV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KBS, MBC, SBS. 마음대로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채널을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조장동무. 남조선 뉴스에선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괴물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이지. 이제야 사람이 됐어. 리명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저도 울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언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었으니까 탈북자 모임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비리를 말했습니다. 보위부 금고 실태를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층 부패를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23년간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죄를 씻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증언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탈북자 단체, 인권 단체, 저는 모두 수락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 북한의 진실을, 보위부의 실체를. 2024년 서울 어느 설렁탕집.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입니다. 김치를 얹어 먹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유롭게 걷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중얼거립니다. 자유. 설렁탕을 떠먹습니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차갑습니다. 북에 둔 아들 생각 때문입니다. 철민아, 아버지는 여기서 잘 살고 있단다. 자유롭게 살고 있어. 너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구나. 통일이 되면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갈게. 그때까지 버텨라. 아버지가 반드시 살아서 너를 구할게. 저는 창밖을 봅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자유의 깃발입니다. 저는 그 깃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